예. 자, 오늘 1월달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재수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공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에 강의의 어떤 주목적은 딴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중요 개념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정치교육 내용학이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치교육이 온 거는 분명히 해요. 나중에 이제 교과교육론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과교육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 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교육도 있고 정치교육도 있고 경제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트에 있는데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논문 지도할 때도 항상 이제 조금 답답한 게 이제 뭐냐면 정치학을 하거나 법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이 정치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결론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논문도 항상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논문을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랑 이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정치학에서 내용을 선별을 하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을 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어서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또 들어가게 되냐, 방법적인 것들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치교육 내용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지식적인 차원에 접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2차 실험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제 이 내용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들 좀 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2차 수업 실험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치학적인 주제가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주제로 해서 시험에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하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노량진에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출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범대 교육과정이 일단 기본이에요. 정치학과에서 하는 게 기본이 아닙니다. 사범대 교육과정에서 이제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사범대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학을 전공했다가 대학원에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거의 한 그쪽에 석사 박사 마치고 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범대 교육과정은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범위도 이 부분에 맞추셔야 돼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시험이 자꾸만 늦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정치의 개념과 본질인데 여기에서는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치는 그냥 뿜빠이죠. 예,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무엇인지 이해만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순위가 뭐냐면 사회계약론입니다. 이게 왜 사회계약론이 중요하냐면 사회계약론에서 치고 나온 어떤 사상들이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 다시 치고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치고 나온 게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입에 익혀두셔야 돼요. 이건 자꾸만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통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로 설명하거든요. 이게 우리 현재의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이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계약론 1순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출제가 되는 파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 정치사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정치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정치사상인데, 고대 정치사상은 공화주의하고 더불어서 같이 출제 범위에 보통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파트는 당연히 자유주의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에 출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그 다음에 다시 사회계약론이에요. 사회계약론은 보통 출제가 되면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올해 지금 현재 사회계약론이 한 3년 정도 쉬었다가 올해 지금 사회계약론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사상은 사회계약론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이게 출제될 거니까 정치사상 딴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사회계약론만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회계약론이 이제 올해 출제가 됐으면 다음에 이거는 보통 한 2년 연속 출제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은 내년에도 사회계약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사회계약론은 무조건 1, 2월 달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막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국가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국가론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볍게 한번 보시고 형태들만 한번 확인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론인데 사실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 권력론은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를 하는 것이고요. 분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분배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종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뭐죠? 권력입니다. 그죠? 권력이 없으면 사람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력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종을 시키고 이게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가장 핵심인데 문제는 시험에는 정치 권력의 기초이론밖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만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은 1950년대의 가장 피크였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70년대 피크였는데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은 이미 거의 끝났어요. 끝나버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통일되어 있냐면 그람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람시라는 학자가 했던 말 중에 헤게몬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게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 거의 뭐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은 거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죠. 그냥 이제 종북이라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특징을 보면. 이게 바로 헤게몬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입니다. 그죠?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 일반론하고 민주주의 유형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고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항상 준비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론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론이 나와 있는데 정치발전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 정치발전. 이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다는 말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이 제도가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정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제도화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포인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 예, 과연 그렇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내지 2배가 높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무도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안 부르죠. 그러니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처럼 저처럼 결론을 단순하게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을 하려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가 발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의 과제에 보면 거기 정치 문화. 정치 문화는 어떤 말이냐면 정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 태도. 사람들의 정치 태도죠. 그래서 사람들의 정치 태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지금 현재 세월호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식하고 있는데 피자 빵을 먹는다든지 옆에서. 이거는 진짜 정치 문화나 정치 태도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치 태도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정치 문화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정치 태도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전에는 이 주제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유가 있어요. 정치 문화로 이제 따지게 되면 정치 문화와 관련되는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훌륭한 시민이 있어야, 그러니까 독립변수 훌륭한 시민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있어야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을 한번 바꿔보면 이 말이 참 이상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시다시피 훌륭한 대통령이 별로 없죠. 그러면 훌륭한 대통령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독립변수가 훌륭한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에 훌륭한 시민이 별로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이 별로 없으니 훌륭한 대통령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디에 돌리는 거죠? 시민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문화 이론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요즘엔 정치문화로는 거의 필요 없는 이론이에요. 사실은.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지 이 논리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에서 바람직한 시민 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이걸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교육입니다. 바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론가론 파트인데 여론가론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정치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정치문화하고 여론가론은 거의 하나로 묶으시면 됩니다. 하나로 묶으시면 여론가론은 주로 정치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다. 역시 이것도 역시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언론이 아마 이제 나왔던 게 나온 지가 한 9년째 되네요. 언론 파트에서 한번 나왔던 게. 9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요즘에 나왔던 정경련 가장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단체, 노동조합들 이 이익 집단들입니다. 그 다음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이런 사람들이 이익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로비스트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익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학의 주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과학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정치학의 대부분 내용은 사실은 역사 이야기예요. 과학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정치 문화에서 주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거, 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이고 나머지 정치학 영역들은 대부분 역사지 과학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철학이나 어떤 역사 이야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정치학의 대부분 내용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몇몇 나라들, 유럽 따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이 정도 국가들에서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정치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영국을 잘 이해를 하면, 미국을 이해를 하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익 집단의 정치가 보여야 됩니다. 미국은 정당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 주체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디죠? 군산복합체죠. 네, 미국의 제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군산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집단의 정치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정당의 기율이 약합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영국은 어떻죠? 정통적으로 정당 정치입니다. 그럼 정당 정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연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은 왜 중요하냐면 딴 게 아니고 얘네들은 왜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 왜 저발전했을까? 그 저발전의 이유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정치학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딴 게 아니고요. 정부 형태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죠. 영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믹싱한 게 이원정부제입니다. 이원정부제 형태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던 이원정부제 형태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합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대통령제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여기와 관련되는 대부분 내용들이 바로 미국사, 영국사, 제3세기 정치사, 프랑스 정치사 이런 내용들로 사실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좀 아시면 정치학은 대단히 쉬워지고요. 그래서 역사에 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과 관련되는 예가 있었는데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선거인단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상대 선거구 방식으로 뽑을 거냐. 이런 이야기가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미국 선거인단의 성격은 단순한 선거인단이 아니고 얘네들의 성격은 대표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표의 성격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거구 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좀 아시면, 왜냐하면 제 시문에 항상 배경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배경을 말씀드릴 때 조금 유의 깊게 들으시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도 아마 익숙한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 정당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정당은 시험 문제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는 파트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 정당과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입니다. 최근에 정부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계속 사회적 관심이 개헌에 가 있죠. 그럼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 형태입니다. 정치학적으로. 그래서 올해 시험도 아마 정부 형태, 정당이 아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 만약에 꼭 정리를 해야 된다. 시험 치기 전날에. 그러면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익 집단 정도예요. 이익 집단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파트인데, 국제정치 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한 거의 5문제 정도, 5문제 정도인데, 앞쪽에서 문제가 낼 게 없으면 국제정치가 한 번씩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정치 파트는 거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제정치 관점이죠.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 그래서 국제정치 관점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제도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공부하시면 제도라는 말을 계속 공부를 하실 텐데, 제도는 어떤 게 제도냐면 이게 제도예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A하고 B가 둘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럼 A하고 B가 둘이 같이 살게 되면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보니까 B예요. B가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되냐면 B가 밥을 또 해요. 계속 밥하는 거죠. 어느 순간 B는 밥순이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관습적으로 되었죠. B의 역할은 밥하는 걸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도화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면 이게 제도예요. 법으로 안 만들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도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지위와 역할이 사람들 사이에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이걸 규범화 시켜 놓으면 이게 바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사회제도라고 하는 거죠. 사회제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제도가 됩니다. 국민들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관습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범화 시켜 놓으면 그게 정치제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도 그래 이루어집니다. 이번 내각제도 그래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제도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도 개념은 여러분들 배경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사회학, 정치학, 그 다음에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근대화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근대화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근대화가 되면 대규모 조직화가 됩니다. 근대화에서는 대규모 조직이 등장합니다. 사회 집단이. 그러면 대규모 조직화를 상징하는 개념이 있죠. 관료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관료제, 그 다음에 분업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왜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학을 이해를 하거나 사회학을 이해하거나 경제학을 이해를 하거나 이것들 이해 바탕에는 이게 깔려져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 되면 나머지 개념들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는 관료제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제 분업화입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뭐냐면 관료제하고 분업화에서 발생하는 거 뭘 추구하냐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근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효율성 추구입니다. 그래서 근대화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분업화, 관료제, 효율성 이게 꼭 생각나셔야 돼요. 네, 이게 항상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부한 것 같지만 시험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 학문들이 사실은 근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들이거든요. 근대화를 연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탕으로 꼭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교재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출판사에 전화 걸어서 나 강의 안 하겠다. 협박까지 했는데 협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빨리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살짝 미안하다 그러고요. 예, 강의는 하러 가겠다. 그러면 일단 복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걸 좀 말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교재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대신에 이제 프린터가 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드린 대로 이번 달은 학습지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는 조금 교재가 늦게 받으시더라도 별 문제 없게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당분간 좀 프린트를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 전법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좀 특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요 개론서를 단권화 시켜놨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에서 학부생 중에 그 행정고시 준비하는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행정고시 정치학 준비를 할 때
실제로 제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정치학을. 그러니까 당군화가 지금 현재 행정고시 준비하는 책만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뭐 책을 넓히거나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법 내용 중에 보면 주요 논문들도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한 논문들 한 50편씩은 확인해 보거든요. 올해 트렌드는 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험에 꼭 그런 문제들이 꼭 한 문제 정도, 논문을 활용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단 넣어놨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은 문제풀이 할 때나 논문에 그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반영을 해 다시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 노량진에 이제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대단히 많이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스타디 할 때 다 그것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교재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교재는 서울대 정치학의 이해가 가장 일반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해석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제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헤이워드 정치학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헤이워드 정치학이 이제 나왔던 게 한 오래됐습니다. 한 14년, 15년. 제가 행정고시 준비할 때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헤이워드 정치학을 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번역책이에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필요가 없는 부분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강의 교재에 보면 참고 문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볼 시간 없죠. 그거 다 보시려면 학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교재만 좀 철저하게 보시고요. 책은 절대 넓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책이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책은 절대 보지 않는 게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방향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합시다. 합격을 위한 지식 해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은 기초 지식은 충분히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1, 2월 달에 제가 계속 훈련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초 지식이 필요하냐면 빨리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지금 의외로 여러분들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시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친구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논리적 흐름을 그러면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 흐름도 나중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훈련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쌓아야 될 게 배경적 지식입니다. 배경적 지식은 핵심 용어와 일반화를 이해하는 차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암기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암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선거인단 성격이 대표의 성격을 가진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미국 선거인단이 대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 입에 익혀두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배경적 지식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 용어가 일반화인데 이거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핵심 용어는 반드시 속성을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은 나중에 스타일 특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은 철저하게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그러니까 이걸 독립변수가 무엇이고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를 계속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라는 이야기는 안 드릴 텐데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이거는 독립변수고 이건 종속변수고 어느 게 독립변수냐 물어보기도 할 거고 종속변수는 뭐냐 이런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정치학에 적용을 해보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아까 목차를 잠시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학 전체에서 볼 때 종속변수는 뭘까요? 정치학 전체에서 볼 때 종속변수는 정치 발전이에요.
이게 종속 변수입니다. 그럼 이 정치 발전이 되려면 어떤 독립 변수들이 필요하냐? 민주주의도 있어야 되고, 정부 형태도 갖춰야 되고, 선거제도도 있어야 되고, 정당도 있어야 되고, 국제정치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다 교과서의 논리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론서의 논리구조는 제일 먼저 1장에서 항상 설명하는 방식이 이 책 전체의 종속 변수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개론서의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독립 변수를 하나씩 설명해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읽을 때 요것들의 관계는 싸그리 무시하시죠. 무시하시고 요거 하나 따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줄거리도 안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안 짜져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안 짜지니까 관련성을 못 맺는 거죠. 관련성을 못 맺게 되면 응용해야 될 때 응용이 잘 안 됩니다. 적용해야 될 때.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1, 2월 달은 제발 부탁인데 통째로 외우는데 집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외우는데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통째로 외우는데 집중을 하면 1, 2월 달은 힘들어서 1, 2월 달 하다가 3, 4월 달 공부를 못 하십니다. 1, 2월 달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전체적인 흐름, 중요한 거, 앞으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거 선별하는 거, 이게 집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그냥 여러 번 읽으세요. 감이 올 때까지. 특히 초수하시는 분들. 감도 안 오는데 이걸 외우려고 작정을 하면 한 페이지 보는데 거의 한 20분, 30분이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연습장에 빨리 글을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지금 현재는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공부는 1, 2월 달에 하지 마라. 일단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고 전체적인 흐름하고 중요한 게 뭔지, 기출문제 뭐가 나오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표시하고 정리하고 나머지 본격적으로 외우는 거 3, 4월 달부터 해도 돼요. 그리고 외우는 거는 25문제라니까. 그렇잖아. 25문제 안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주로 있는데 이걸 뭐 통째로 외워서 뭐 하겠어. 그 중에 25문제 중에도 10문제 정도는 안 외워도 되는 건데. 개념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절대로 1, 2월 달은 무리해서 외워서 공부를 하지 마시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주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문적 지식, 기억이 필요한 지식인데 이거는 반드시 단순화된 형태로 정리된 지식이 돼야 됩니다. 단순화가 돼야 된다는 말은 일반화로 정리를 하든 개념으로 정리를 하든 단순화돼야 됩니다. 제가 스타일 특강을 하면서 나중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경제학을 만약에 서브노트를 만든다. 그러면 미시 한 페이지, 거시 한 페이지면 서브노트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단순화를 시키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단순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서브노트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바인드를 꼭 삽니다.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럼 바인드 끼워 넣죠, 자꾸만. 그럼 나중에 이제 바인드가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고 다녀요. 이런 건 서브노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개념을 혼돈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합격이 안 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건 아니었고, 뭐 다른 곳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서브노트하고 단권화하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걸 같이 생각하더라고. 이게 같은 거 아닙니다. 서브노트와 단권화가 어떻게 같아요? 단권화는 수험생들이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단권화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온다면 학원에 나올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 보고 공부하면 되는데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책 보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와서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단권화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권화는 아예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권화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제가 추가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 문제인데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요약이에요. 요약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책보다 내용이 대폭 줄어야 됩니다. 근데 책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책보다 더 두꺼워지면 이건 더 이상 서브노트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서브노트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도 굳이 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올해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저녁마다 백지를 펴놓고 오늘 내가 뭘 공부했는지 적어보세요. 이거는 꼭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에 만약 이게 힘들면 3, 4월 달부터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백지 쓰기를 하세요. 저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백지 쓰기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점심 먹고 배부르니까 한번 백지 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모든 공부 끝나고 9시부터 10시까지 백지를 펴놓고 오늘 공부한 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주요 개념부터 적어보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오늘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안 적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하고 되는 부분들하고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중요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책을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백지 쓰기를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이에요. 나 책을 한 10번, 15번 봤다. 그리고 개론서도 한 5권 정도 봤다. 그런데 시험은 안 됐다. 도대체 왜 안 된 거죠? 그 정도 했는데. 안 된 이유는 만약에 제대로 책을 봤는데도 안 됐다면 그것 때문이죠. 인풋은 분명히 충분히 했어요. 근데 뭐냐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아웃풋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서브노트는 바로 백지 쓰기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백지 쓰기에 가득 채워져요. 막 길게 쓰려고 하고. 그런데 책을 2번, 3번 보면 백지 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훨씬 더 자꾸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꼭 실천을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체크를 꼭 해볼 겁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볼 테니까 이건 반드시 꼭 하세요. 아웃풋 연습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가지 지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중해야 될 거는 1번과 2번을 1, 2월 달 집중을 할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좀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학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학습 범위는 무조건 좁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출문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기출문제를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예상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학회에서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 발표 나오는지 이걸 이제 매번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만큼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좁혀져요. 그럼 서브노트도 계속 얇아집니다. 자, 학습 방법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백지 쓰기 꼭 하자.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서브노트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스터디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올해 만약에 1, 2월 달 강의를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끼리 그냥 스터디를 하세요. 안 되면 제가 스터디를 조직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끼리 하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근데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모여서 하면 책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강의 듣는 책하고 스터디에서 보는 책하고 2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복습이 안 됩니다. 복습도 안 되고 예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1, 2월 달 죽도 밥도 안 되고 시간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에 하루 종일 쫓아다녀 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적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그게 왜 사라지냐면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1, 2월 달 하고 3, 4월 달 끝나고 나서
교수님 이제 제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정리를 안 했단 말인가?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터디도 하고 내용을 계속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딴 거 없어요. 만약에 1, 2월달 지금 하고 있는 교재하고 내용들을 1, 2월달에 10번만 제대로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도 나중에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강의 진행은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 이론 정리반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포인트를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1등 하시는 분에게 부상도 드릴 겁니다.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화이론 정리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교재에서 제가 그냥 스킵을 하는 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이제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다. 작년에는 이제 좀 편했던 게 1, 2월달 교재하고 3, 4월달 교재 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거 좀 불편하다. 그래서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요구를 해서 이거 책 두 개를 합해놨습니다. 그래서 1, 2월달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학습지 있죠. 오늘 지금 나왔던 프린트 자료. 그 학습지에 1, 2월달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 4월달은 거기 없는 부분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통째로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반인데, 기출문제 분석은 뭐 핵심 정의 포함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논지에서 뭘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번하고 5번, 뭐 6번 정도까지겠네요. 4번하고 5번은 저희 팀은 해마다 문제를 바꿉니다. 이건 제 원칙이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컴퓨터 폴더에 보면 제가 강의한 이후로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 매해마다 사실 유혹이 갑니다. 작년에 썼던 문제 다시 쓸까? 유혹은 가는데 문제는 그래서 유혹이 가서 작년 이제 문제를 제가 봐요.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왜 이따위로 문제를 만들었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올해 문제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항상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할 건데 그 문제풀이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풀이만 아니고 이론 정리도 같이 합니다. 7, 8월 달에도.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론 정리는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모의고사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것도 문제를 새롭게 출제를 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정리가 이제 11월 달에 보통 있는데 11월 달에 파이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출제를 보통 하시는 분이 2주 전에 출제 들어가시거든요. 2, 3주 전에. 그러면 이제 대충 포인트나 흐름들이 이렇게 잡히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파이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1월달, 2월달에는 사실 1, 2월달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유혹이 상당했거든요. 좀 1, 2월달 쉴까 어쩔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1, 2월달에도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은 경제교육을 경제 쪽 경제학을 할 겁니다. 경제학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이중구 교수 책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확인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책에 바탕을 둬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경제학을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공포감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거죠.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입니다. 그죠? 그래프와 계산인데 실제로 그래프는 왜 그래프를 쓰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프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지금 현재 본 사람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후자에 맞추겠습니다. 그래프가 별거 아니다. 일단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그 명제들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래프에 공포감이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이 뭐 수식 계산이 많아서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수식 계산법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스타일 특강 때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일단 말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지 말이 되어야 그 다음에 수식도 알고 그래프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설명을 1, 2월 달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는 거시 파트를 할 겁니다. 시험에서는 당연히 거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중이 제일 큰 파트가 거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은 정치하고 국제정치이론인데 이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이론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 매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특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강의를 실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법 사례. 사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케이스를 다루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법 케이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한번 특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도 분석할 때 어떤 점에 초점 맞춰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상당히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학을 앞쪽에다 빼야 되나 뒤에 빼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교육학 한다는 이야기가 뭐 소민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그냥 이제 강의를 특강만 좀 했을 뿐이었어. 그래서 일단은 아마 개별적으로 아마 교육학 강의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교육학 특강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교육학 특강을 좀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시를 할 거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는 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간히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교육학을 아마 스타일 특강 때 넉 달 동안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앞으로 뺄까 아니면 전공을 뒤로 뺄까 고민들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뒤로 뺀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아마 각각 교육학을 듣고 계시는 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답답할 때 제가 교육학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네, 그래서 일단은 교육학을 뒤로 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강의 진도입니다. 정치교육 내용학 강의 진도인데 날짜는 나와 있고요. 1월 26일이 오늘 또 표를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목요일부터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월 10일날 이제 기차표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기차표를 아마 제가 줄을 설 시간이 없어서 새해부터 줄 서야 되는 게 안 돼서 아마 2주는 아마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일단 진도는 3월 2일까지 그냥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 1시간씩 정도 수업을 약간 연장할까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3월 1일 안 해도 되면 3월 1일 안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진도 시간을 한번 땡겨보고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3월 1일 날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학교에 지금 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방학이 끝나버리면 또 직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나중에 참고해보고 보강을 잡아야 되면 보강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한 방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전체 강의 진도에 대한 흐름인데요. 강의 목차를 일단 다시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정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정치 사상을 배우는데 정치 사상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걸 배우는 게 정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죠. 로빈스 크루소가 혼자 살면 당연히 정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모여 사니까. 그럼 모여 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헤어져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될까? 이걸 통해서 논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이 중요하냐 아니면 공동체가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치열하게 싸웠던 논쟁을 했던 곳이 바로 정치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혔죠. 어떻게 잡혔냐면 일단은 중요한 건 개인이다. 그런데 얘도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정치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그죠? 나가야 할 방향들은 정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복종의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 이걸 다루는 게 뭐죠?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배. 분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죠? 어떻게 하면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집에서는 누가 분배하세요? 어머님이 분배를 하십니다. 어머님이 분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보통 현명하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천리정치가 이겁니다. 현명한 자가 분배를 해야지.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막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지. 네가 현명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수가 분배에 영향을 미쳐야 이게 바람직하다. 한 명 똑똑한 놈이 아무리 있어도 다수가 훨씬 더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민주주의 본래 뜻은 단순한 이야기예요. 분배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걸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다수가 한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다수가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학의 총론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학의 기본 구조입니다. 일단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는 권력관계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고 이걸 뭐라 한 거냐면 정치를 설명한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럼 이 정치가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치가 발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바로 정치 발전을 그럼 어떻게 하면 정치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과제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발전의 과제는 뭐였어요? 일단 경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아까 그래서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의 관계를 했잖아. 경제가 성장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배고파서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되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화가 뭐였냐면 이익집단,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통치구조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를 잘하면 되죠. 그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학에 지금 우리가 짜야 되는 스토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국가. 그 다음에 국가는 반드시 국가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정치 권력 관계.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민주주의.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 나온 대로 제8장에 일단은 정치 문화, 정치 태도가 바람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당, 선거제도, 정부형태, 통치구조 같은 제도가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학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항상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진도를 나갈 때마다 연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고요. 정책 개념과 본질부터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